자, 여러분들 조금 정지가 됐네요. 같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그 금액을 집어여서 비율의 정감을 알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지금 1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금이 17만 원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금액은 27만 원이 될 거고, 요 금액이 바로 당좌 자산의 금액이라고 가정해 보시다. 가정. 그죠? 하나의 가정치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보면 유동 비율이 180%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 90%다. 이 비율에 따라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 이걸 집어여서 당좌 자산이 27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럼 90%가 되면 유동부채는요, 추론하게 되면 결국 3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요 금액도 결국은 30만 원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80%가 되면 이 금액은 유동자산은 결국은요, 유동자산은 54만 원이 될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어떤, 그죠? 아주 기본적인 금액을 집어서 이 금액을 이제 산정해 봤는데,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구조였는데,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잖아요. 이건 유동부채예요. 요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현금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현금도 빠지고 부채도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지금 현재 변화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0만 원이 빠지니까 뭡니까? 20만 원이 됐고, 위도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결국은 44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44만 원이 될 상태고, 얘도 지금 보시면 당좌에서 빠졌으니까 20만 원이 될 거고, 얘는 1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상환이 된 후에, 보통 상환이 된 후에 변화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상환해서 비율을 보면 이건 22%가 되고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동 비율은 올랐고요. 이거 상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해보시면 70 하게 되면 85%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지금 요 상태가 돼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해서 지금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유동 비율은 올라가고요, 당좌 비율은 내려간다는 그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간편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간편까지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 현상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지금 14번은 한국은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가 20만 원이 추정되며 월할 기준을 적용하고, 팔았다는 말이거든요. 팔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도 처분 모형이 되겠습니다. 중도에 처분하는 모형이 되죠. 이때 결국은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예를 할 때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분 대가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처분 손익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간추려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간추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처분 시점에 그럼 여기는 80을 팔았으니까 80은 나왔죠, 그죠? 80만 원 주고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만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지금 보면 얼마를 사용했냐면,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되니까 2년 6개월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5년이니까 딱 반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중에 2.5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반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기존에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있었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요거 정액법은 180만 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액법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00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빼냈죠. 2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5분의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감가상각 있잖아요. 요 금액이 얼마예요? 180만 원 안 해요. 그죠? 여기에서 2년하고 또 뭐예요? 5년 요만큼이 됐으니까 반이니까 얼마가 됐어요? 80의 반이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 감가상각 진행한 부분이 요만큼이 9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180의 반이 되니까 정확히. 그럼 9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10만 원짜리를 얼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110만 원짜리를 80 주고 팔았으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죠? 결국은 싸게 주고 팔았으니까 손해가 났죠. 30만 원이 손해입니다. 처분 손실이 뭐예요? 30은 어디 있지? 여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명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상각하는 방법을 정해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연수학계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해법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연수학계법을 그죠? 등 뭐 정률법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바로 손상차순이 됩니다. 이 손상차순의 정의는 바로 매기말 그죠? 손상차순의 정의는 바로 장부가액과 회수할 수 있는 가액이죠. 회수 가능 가액을 비교하고 그 차익만큼을 바로 영업의 손실로 손상차순 잡습니다. 근데 이 회수 가능 가액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맥스 규정이에요. 첫 번째 순매각 가치 하고요. 순매각 가치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놈을 바로 회수 가능 가액을 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기계용 수술용 이렇게 해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장부가액은 하게 되면 90만 원 이렇게 되죠. 오, 90만 원이다. 진부화되어 손상차순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럼 장부가액은 90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수 가능가액은 순공정 가치는요 40이 되고 사용 가치는요 50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수 가능가액은요 50이 된다는 거고 얘가 5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40만 원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명하게 그죠? 손상차순을 뽑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정리하기 좀 부담은 되겠죠. 하지만 그죠? 우리가 주택관리사를 따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될 부분이니까 좀 참고 했어야 될,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추정의 문제죠. 어떻게 추정하는 거냐면 재고가 소실되었대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졌대요. 그럼 남아있는 있죠. 재고의 순실현 가치는 2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 정보를 보고 내가 만약에 원래 장부에 있어야 될, 그죠? 창고에 있어야 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순실현 가치를, 그죠? 차이만큼을 뭐예요? 차이가 바로 횡령 혹은, 지금 이제 화재네, 그죠? 화재가 손실했으니까 화재 손실이 되겠습니다. 추정액은 얼마냐? 자, 이것도 결국은 있죠. 이 정기의 개념, T 계정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추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고자산을 그죠? 그려봅니다. 재고자산. 여기 자산이니까 기초, 기말 이렇게 되죠. 그죠? 기초가 되고 여기 기말이 되겠습니다. 팔린 거, 매출원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순매입액이 되죠. 그죠? 순매입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뽑아냅니다. 지금 우리를 기말에 창고에 있어야 할 금액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있어야 될 금액을 A라 할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말에 남아있는 있죠. 재고에 대한 순실현 가치는요 2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만 원 밖에 없다는 말은 뭐야? 그죠? 원래 만약에 50만 원인데 2만 원 밖에 없다면
이 부분이 48만 원만큼 거예요. 그만큼이 결국은 화재 때문에 없어졌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액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여기에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거 있죠. 40만 원 있죠. 이렇게 딱 집어였습니다. 40만 원 집어였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입액은 재고자산의 매입액은 16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160이니까 이게 160 이렇게 적습니다. 요 금액은요 200만 원. 요 금액이 200만 원이 참고에 있었던 금액이죠. 그죠? 요 금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금액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매출원가만 구하면, 매출원가만 구할 수 있다라면 결국은 이 A를 구해서 X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여기서 보면 뭘 가지고 구할 수 있냐면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의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보랑 요걸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패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매출액이 있어요. 그 다음 매출원가를 빼요. 그 다음 뺀 나머지가 바로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란 말은 매출액을 1로 잡았을 때 이익률이 25%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니까 결국은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75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75%인 거고 여기에서 매출액이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죠? 75%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가 될까요? 150이 뭡니까? 매출원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75% 하면 150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총이 50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매출원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요걸 통해서. 그럼 여기 150이 된다는 말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그 이론적으로 5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50 정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2만 원밖에 없으니 뭡니까? 실제로 화재로 손실된 금액은요 48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있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면 이제까지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한테 다 전기에서 T계정법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 말고는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전기를 꼭 정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는요, 올해 좀 답이 조금 다른데요. 답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A 주식을 취득했대요. 취득 위에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77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변화했고, 그럼 또 나중에 81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단기 매매, 그죠?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회계처리할 때 미치는 영향 올바른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할 경우에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당연히 그죠. 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올랐으니 떨어졌으니까 단기 순손실이 나타나죠. 평가 손실이 나타나죠. 이거 안 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은 5만 원 증가합니까? 여기에 5만 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금액에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을 때 단기 순이익은 70에서 9만 원이 되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할 때 단기 순이익은 5만 원. 매도 가능 증권에 있죠. 이 우리가 평가이익 같은 거는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을 보니까요. 당연히 단기 순이익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 볼게요. 금융자산의 분류와 관계없이 2000X1년도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아닙니다. 얘는 동일하지 않죠. 얘는 5만 원이 손실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매도 가능 금융증권이었다면 당연히 뭐예요? 그죠?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답이 4번이라 이 말인데요. 만약에 X2년도에 팔았다고 하면 4만 원이 증가한다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맞았지만 지금은요.
그죠? 답이 맞으려면 영원이 돼야 돼요. 그죠? 답은 언제 4번인데 영원으로 고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영원이 되냐면요. 우리 금융상품에 따른 있죠. 기준서의 변경에 따라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해서는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처분할 때 인식하지 않고 안전하니까 결국은 단기 순이군요. 그죠? 전혀 제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고치고 그죠? 4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 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공적기계를 25,000에 수입하면서 운송비와 관세,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지불했다. 근데 이제 결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애누리가 있어요. 환불을 받기로 했으니까 거래처별로 뭐 반품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럼 차감할 거고 또 이 지출을 결함을 복구했대요. 그럼 이 복구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비용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원가를 얼마냐고 했을 때 다 답니다. 일단 25,000원 하고 여기에 뭡니까? 관시, 운송비, 매입운임, 관세 다 더해요. 더하고 더하고. 근데 이거는요. 환불 받기로 했으니까 그죠? 매입 환출이 되니까 빼고 그 다음에 한국이 3만 3천을 지출하여 결함을 복구했죠. 복구한 이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취득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는 더하고 그럼 요거는 더하죠. 그럼 얘하고 여기 3천이 똔똔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9천을 하면 여기에 그죠? 9천원 여기에 더하게 되면 34,000원이 그죠? 취득 원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에 보면 지금 계속기록법에 따른 선입선출법에 따른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하고 여러분들 뭐 평균법, 그죠? 이동평균법, 그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출제돼요. 명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패턴 자체가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건지 기말재고를 물어보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매출원가라 하면 결국은 판매된 그죠? 상품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입선출법은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여기 판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판매액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면 700개가 되죠. 그럼 700개의 매출원가니까 추적하면 되겠죠. 추적해 볼게요. 팔린 있죠. 물량에 대한 희생을 해볼게요. 여기 700개니까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다 팔린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400개, 여기 되고, 여기 팔렸을 때 얘부터 팔렸으니까 뭔가 다 팔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개가 500개가 팔렸으니까 이거 곱하면 팔린 거. 그죠? 20만원. 이거 곱하면 36만원. 그 다음에 요즘에 몇 개 팔렸습니까? 500개니까 200개. 200개가 팔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개 곱하기 뭐예요? 여기 팔린 거는 200개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요 금액은요 26만 이렇게 되겠죠. 다 하면 요 금액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을 하면 82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있죠. 이 희생을 따라가서 측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죠. 얘가 이때, 이것도 뭡니까? 매출액이 있고 원가 정보를 주어지고요. 우리가 매입액이 있는데, 뭐, 애누리의 정보가 있고, 기말의 재고자산의 얘기인데, 이것도 뭐예요? 또 전기의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재고에. 우리 T를 그려요. T를 그리고 여기에 재고자산을 집어넣고, 여기 보겠습니다. 기초부터 볼게요. 기초는 여기 기초가 되고, 여기는 순매입액이 되죠. 제가 항상 순매입액. 여기 그죠? 기말 재고가 되고,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X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를 찾아요. 40만 원. 이거 있죠. 기초 40만 원 찾았습니다. 40만 원. 됐습니다. 기말의 재고 X. 이걸 물어볼 거고요. 그럼 매출원가는 바로 있네요. 그죠? 매출원가가 바로 있네. 63만 원. 오, 이렇게 주나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는 바로 순매입액을 물어보는 거죠. 순매입액의 정의는요, 총 매입액 60에서 뭐를 뺍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매입 환출 및 애놀이라 했지, 매입 할인은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순매입액은 바로 60만 원이 아니고 뭔가 54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94만 원이 된다는 거고, 얘도 94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그죠? 예, 우리가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볼게요. 자, 옳지 않는 거.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 식별 가능하고 해당 자산을 통해서 있죠. 경제적 효益유입이 기대되면서 예, 해당 자산을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 잡도록 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고 맞고 내용 요소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영업권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한정한다는 말은 기간을 배분할 수 있다는 거고, 비한정적이라는 말은 상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지출에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를 인식할 수 없죠, 당연히. 최초의 비용 처리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소급해서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와 고객 목록이 바로 대표적인 내부 창출, 여기 뭐예요?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어떠한 경우라도 있죠.